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주요 학자들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어원은 프랑스의 앙트레 프레니어십에서 이렇게 유래되었다고 설명을 드렸고, 앙트레, 그러니까 사람 사이라는 앙트레와 그다음에 업을 창조하는 사람의 그 프레니어 합성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에서 기회를 추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개인이나 그냥 계약계를 의미하고 있고, 이 단어는 이제 18세기에 경제학자 리처드 깡티용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고, 깡티용은 기업가를 이제 불확실한 환경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위험을 창출하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제 기업가는 이제 새로운 사업을 이제 수행하는 사람이고,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랄지 이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기업가는 이제 특정 대상이 아니라 기업 전반에 있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개개인 모두를 이렇게 뜻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우리가 대부분 이제 토지랄지 노동, 그리고 자본이 우리 생활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제어랄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을 다 알고 있고, 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업가 정신은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생산 요소입니다. 토지랄지 노동이나 자본, 이것들은 이제 뭐 능동적으로 이제 일을 시킬 때까지는 아무것도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의 어떤 마음, 사람의 어떤 마음, 그러니까 그것들의 가치를 창출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일을 깨닫는 기업가적인 마음에 의해 감독되고 집중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업가 정신을 고전학파의 그 경제학에서는 네 가지의 이제 근본적인 생산 요소, 토지랄지 노동, 자본, 그리고 이런 기업가 정신 이 네 가지를 이렇게 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앙트레 프레니어십 같은 경우는 이제 16세기까지는 이제 그것을 기업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었고, 1730년이 지나면서 그 아일랜드계 이제 프랑스 경제학자인 리처드 깡티용에 의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재정적 위험을 감수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걸 사용했고, 1800년도 초가 되어서 어, 장 바티스트 시에가 그 자원들에 대해서 이제 더 생산적인 용도들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기업가들의 이제 주 역할을 이렇게 설명을 했죠. 장 바티스트 세 이것들은 여기서 쭉 뒤에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들에 대해서 더 생산적인 용도들을 발견하고 나서는 어, 기업가들이 이제 주 역할을 또 설명을 했고, 1848년도에 와서는 영국의 이제 존 스튜디오 밀이 기업가들은 이제 기업의 위험과 경영 양쪽 다 떠맡는 사람들로 이렇게 식별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제 경제학자들은 뭐 혁신자들로서 이제 기회를 탐지하는 데 있어서 이제 미래의 그 불확실성에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데 있어서 기업가들이 이제 역할을 이렇게 집중하고 있고, 요즘 이제 강조되는 이제 혁신 같은 경우는 더 나은 제품을 창출한 것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그 자원을 창출하고 한다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피터 드러거 같은 경우는 기업가들은 이제 모래와 가치 없는 물건들을 실리콘, 컴퓨터 칩과 같은 소중한 물건으로 바꾼다. 이렇게 또 정의를 했었습니다. 피터 드러거는. 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공지능이랄지 스마트폰,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요즘 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런 큰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데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죠. 이런 이제 하여튼 기술들이 적용된 게 최근에 그 기업가 사례를 보면은 글로벌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앞에서 쭉 설명드렸지만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이제 애플이 될 수 있겠죠. 컴퓨터랄지 스마트폰, 태블릿, 그다음에 스마트워치, 그다음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이제 다양한 제품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죠. 예.
애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어비앤비, 2008년에 설립이 돼가지고서 숙박 공유 플랫폼을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이제 저렴하고, 다양한 숙소의 옵션을 제공하는 이런 기업들이죠. 이런 혁신을 통해서, 일반 호텔, 보다 더 큰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혁신적인 기업이 이제 테슬라, 전기자동차랄지, 배터리, 그 다음에 태양광 시스템, 스페이스 X 우주 항공 산업, 어, 하여튼 끊임없이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이제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DVD 대여점 사업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제 인터넷 스트리밍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크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자체 제작 콘텐츠를 이제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이제 우버 같은 기업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고, 그 외에 이제 전자상거래랄지 클라우드 컴퓨팅,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아마존, 예, 어, 글로벌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혁신의 과정을 보면, 킨들이랄지, 그다음에 에코, 알렉사 등, 혁신적인 제품, 랄지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구글, 인터넷 검색이랄지, 광고, 클라우드 컴퓨팅이랄지, 소셜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분야에서도, 좀 다양한 분야에서도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이죠. 여기 구글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기반이랄지,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나, 그다음에 구글 맵스, 그다음에 구글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 많은 이렇게 인기 있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페이팔 같은 경우도 어, 전 세계에서 다양한 통화와 그다음에 결제 수단을 지원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마크 zu커버그의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 인스타그램이랄지 왓츠앱, 메신저, 오플러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인수해서 사업 영역을 굉장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업가 정신을 적용한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기업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이제 주요 학자들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리차드 깡피용인데 리차드 깡피용은 17세기에서 18세기 활동한 아일랜드, 이제 프랑스 경제학자이자 은행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상업의 본질인 소론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깡키용은 이제 기업가 정신을 처음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죠. 그래서 기업가를 이제 불확실한 환경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험을 창출한 사람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이 있는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경영자들의 창의적이고 이제 모험적인 성향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서 새로운 이렇게 기회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제 실행하면서, 또 이러한 이제 실행을 하면서 경제적인 부를 이렇게 창출한다고 깡팅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가가 이제 시장에서 수익과 손실을 이제 균형시키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인데, 어, 기업가와 사기꾼의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기업가는 깡통 이야기를 위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경영자들의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성향이라는데, 우리 기업과 사기꾼의 공통점과 차이점. 아마 이제 공통점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꿈을 팔아서 이제 돈을 번다는 점일 것이고, 차이점은 기업가는 이제 자신도 믿어 의심하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고 혁신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반면에, 사기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꿈이 이제 엉터리란 걸 알기 때문에 적당한 때에 도망치는 것들이죠. 기업가의 역할과 이제 꿈은 뛰어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가는 새로운 꿈을
제시하는 이제 혁신가인 동시에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제 위험 부담을 도맡게 되는 이제 위험 부담자, 위험 부담자가 되기 때문이죠. 자칫하면 또 사기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 두 가지 역할은 현실 경제를 이끌어가는데 이제 기본적인 동인으로서 너무나 중요한 데 반해서 경제 사상의 역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소홀히 다뤄왔습니다. 어, 앙트레 프레누어 기업가라는 말은 이제 프랑스에서 나온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깡티용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가에 쓴다, 은행가. 그래서 깡티용은 행적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1870년대에 와서 이제 경제학계에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깡티용은 이제 스페인에 있는 영국 정부 이제 순학기관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이제 큰 돈을 번 직장 상사의 자금 관리를 이렇게 맡기도 했고 런던과 이제 파리를 오가면서 이제 외환 거래업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깡통은 1716년도에 이제 은행에서 런던 은행을 설립한 존노가 있는데 존노와 함께 일하면서 주식시장으로 이제 활동 무대를 넓힙니다. 이때 이제 그는 이제 은행을 설립한 존노와 함께 이제 어, 미시시피 이제 주식회사를 설립해가지고 프랑스 영토에 있던 미시시피에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소문을 낸 후에 20배 이상의 이제 그 뭐야 차익을 남기고 이제 주식을 팝니다. 또 이제 외환 투기에서도 이제 존노와 반대 방향으로 투자해가지고 은행을 설립한 존노를 이제 빈털터리로 만들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깡티용은 1734년도에 이제 그가 살고 있던 집에 이제 불타면서 시체로 발견되는데 뭐 돈을 노리고 하인이 죽였다는 설도 있고 그다음에 피해자들이 몰려와서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자작극을 벌이고 그냥 잠적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깡통은 기억가라기보다는 뭐 약간 사기꾼과 비슷한 기억에 또 있고 불명예스러운 또 일생을 마감하는 어, 그런 경우도 닥치게 됩니다. 그런 이제 깡통이 죽었는지 아니면 도망갔는지 자작극을 벌였는지 모르지만은 그 불탄 집에서 이제 원고가 발견되는데 이 원고가 이제 상업 일반의 본성에 대한 에세이로 이제 발견된 책이 이제 발간이 됩니다. 깡팅은 이제 이 책에서 어, 이주를 제외한 자, 경제적 계층을 기업가, 피고용자로 분류하고 기업가란 위험 부담을 가지고 지고 자신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깡팅은 그 파리 생강의 물장수랄지 토지를 빌려서 농장을 이제 경영하는 사람들은 모든 이제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사업을 이제 수행하기 때문에 모든 경비를 지불하고 남은 소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는 이제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은 크게 망할 수도 있다는 위치에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이제 귀족에게 고용된 관리인과는 그 행동 방식이 좀 사뭇 다르다고 나름대로 이제 기업가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깡티용은 이제 기업가가 대부를 받아서 이제 사업을 하는 경우가 그가 올리는 소득에서 이자가 지급되므로 기본적으로 이제 이자는 이윤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갈파하였고 그는 이제 대부 자금을 이제 주로 받아 사업을 하고 잉여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가라고 이제 깡통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제 기업가는 지대와 이자와 같은 경비를 주고 그걸 주고 나서 남은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사업을 개척하면서 유연 부담을 지는 사람, 아마 이 정도로 기업가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깡통이 살던 시기는 이제 농업 중심의 사회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걸 감안한다면은, 깡티용의 그 기업가랄지, 기업가 정신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선구적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앞서가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처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적인 또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깡통의 이제 이러한 생각들이 유럽 대륙의 이제 다른 경제학자들에게 전달이 되고, 결국 이제 그런 기업가에 대한 관한 이제 이론들이 이제 이러한 이론들이 널리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학의 이론으로 이게 정립이 된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깡트용은 기업가 정신의 핵심 요소로 혁신성과 이제 위험을 감내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현재도 이제 기업가 정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것들로 이제 이런 혁신성이랄지 위험을 감내하는 것들이 인정을 받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깡트용은 어떻게 보면은 기업가 정신이 자본주의를 이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봤고, 이런 것 또한 현대 경제에서 보면 어느 정도는 공감받는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좀 이제 리처드 깡통의 그런 기업가 정신의 문제점은 기업가를 단순히 이제 위험 감수자로 보았지만 실제로 이제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또 한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무조건 위험을 단순하게 감수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따라서 이제 위험 감수로만은 이제 기업가 정신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가를 시장에서 이제 어, 고정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 가격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도 보았지만 실제로 기업가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 보면은 새로운 수요와 공급을 창출하고 가격을 형성하고 또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새로운 제품을 끊임없이 내놓는 어, 그런 기업가들로 요즘은 평가를 받고 있죠. 그 이후에 이제 깡통의 이제 후계자인 프랑스와 키네랄지 그다음에 장 바티스트 세 이거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는 이제 기업가를 생산자로 보았고 기업가의 창조적인 역할과 사회적인 가치를 또 강조를 했습니다. 깡통의 연구를 이어서 가지고 그리고 이제 20세기 들어서면서 이제 슈페트랄지 그다음에 커즈너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이제 피터 드러거 이런 학자들이 기업가를 혁신자로 보았고 그다음에 기업가의 이제 동기랄지 행동 이런 것들이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기업가 정신을 쭉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담 스미스의 그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이제 18세기에 활동한 스코틀랜드의 이제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북부론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담 스미스는 그 일반적으로 현대 자본주의 아버지라고도 이렇게 불립니다. 아담 스미스가 이제 1764년도에 귀족인 이제 파운젠트의 아들을 데리고 예, 가정교사를 하면서 유럽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어, 유럽, 뭐 프랑스 등지를 여행을 하면서 여러 나라의 이제 행정 조직들을 시찰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농주의 사상가들과 접촉을 이렇게 하는데 뭐 중농주의 여러분들 도 알다시피 뭐 18세기 그 계몽주의 시대 프랑스에서 발생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중농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의 분은 오로지 이제 농업 가치에 의해서 발생하고 농산물의 가격은 높게 책정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이제 중농주의는 이제 그 이전까지 이제 경제학과 특히 이제 중상주의와 좀 차별되죠. 중상주의 같은 경우는 지배자의 불알지, 그다음에 금 보유고, 뭐 무역 수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이렇게 여겼는데 중농주의 같은 경우는 뭐 경제학에서 이제 사회의 생산물은 어, 판매의 순간이랄지 그다음에 판매자가 자신의 생산물을 자신의 생산물 이전의 가치보다 높은 값에 이제 돈을 받고 교환함으로써 이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았죠. 그래서 이제 중농주의는 아무래도 농산물의 가격을 높이 책정해야 된다는 그런 주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중농주의 사상과 접촉을 통해서 이들의 이제 사상과 이론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귀국 후에 저술 활동에 전념을 해가지고 1776년도에 이제 그 유명한 국부론, 그래 종종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 일컬어지는 것들이죠. 어, 국부론을 이제 발표해서 국가가 여러 경제 활동에 간섭하지 않는 자유 경쟁 상태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손 역할을 해야 되고, 국가가 시장 흐름에 이제 개입하지 않는 대신, 보이지 않는 손, 즉, 가격에 의해서 자동으로 효율성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사회의 질서가 유지돼야 된다고, 국부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보이지 않는 손 같은 경우는,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방임주의 그 경제체계 하에서 국가는 시장에 이제 간섭하지 말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치안과 이제 국방을 담당하는 그 야경 국가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자본주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것들, 뭐 군사나 치안이나 법률, 이러한 기능만을 수행하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스미스는 이제 시장 경제야말로 사는 사람과 그다음에 파는 사람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이제 결과를 낳으며 사회의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다고 보았죠. 스미스가 이제 유명한 일화를 남겼는데 우리가 이제 저녁 식사를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 푸석한 주인이랄지 술집 주인이나 그런 빵집 주인의 그 자비심이 아니고 어, 그 사람들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이익을 챙기려는 이제 생각 덕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들의 이제 박애심이 아니라 어, 그들의 이제 이익만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뿐이고 스미스는 그래서 이제 시장 가격은 공정한 룰 안에서 자유롭게 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시장에 적절한 가격이 이루어진다고 이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담 스미스는 이제 보이지 않는 손만큼 중요한 주장은 또 하나 이제 노동 가치설인데 그 노동 가치설을 재화나 이제 서비스 경제 가치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해서 이제 결정된다는 주장이죠.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는 노동 일반에 나온다고 생각을 한 마르크스와는 좀 반대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치 척도의 수단으로서 노동 가치에 이제 주목을 했죠. 그 당시에 이제 스미스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제 금 가치가 이제 불안정한 시기였기 때문에 각국 간의 그 생산물 가치의 금 가치 불안정한 측정 수단보다는 안정적인 척도인 노동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이후에 이제 마르크스가 그 아담 스미스를 비판하고 노동만이 가치를 창출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마르크스가 이제 잉여 가치론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잉여 가치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노동자와 자본가의 이제 갈등과 모순을 이제 설명하는 이론이죠.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는 이 잉여 가치를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의 이제 경제적인 구조와 역사적인 발전을 분석하고 자본주의 붕괴와 이제 공산주의의 승리를 이 잉여 가치를 통해서 이렇게 어, 예견을 했지만 결국은 그에 맞아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뭐 아담 스미스는 그 기업가 정신을 자유와 이제 자발적 교환의 이제 개념과 연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 스미스는 이제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이제 이익을 추구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자유롭게 교환하면은 그로 인해서 사회 전체의 부와 어, 효율성이 증가한다고 생각을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시장에 이제 어, 왜곡이나 실패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독점이랄지 외부 효과나 그다음에 정보의 불균형, 불안전한 경쟁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에서 가격과 수요가 이제 공정하게 그냥 결정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죠. 따라서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은 항상 시장을 최적화시키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의 이익 추구와 이제 공공의 이익을 이제 증진시킨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이제 환경 오염 문제랄지, 뭐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들, 그다음에 뭐 소비자 사기, 뭐 이런 것들 관련된 것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제 공공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이익 추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항상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탐욕적인 이제 기업가는 또 경계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영국 아담 스미스 연구소장 초청 특강 K 기업가정신 특강 기사 자료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주시에서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경상 국립대학교에서 이제 강연을 했는데 그 연구소장 이제 이몬 버틀러 이분인데 뭐 기업가정신 특강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사람의 중요성, 즉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기업 경영의 이제 성공에 공감 능력이 중요하며 경영 활동은 인간의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불평등을 개선하는 등 경영 활동이 곧 도덕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6가지 교훈과 4가지 행동을 기업가 정신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사업은 이제 도덕적이어야 하며 자본주의를 통해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어야 된다. 예. 그다음에 이제 노동의 분업화, 그다음에 정부의 규제는 유대와 공감의 단절을 불러온다는 것과 정부 역할은 필수적이지만 제한돼야 된다. 너무 많은 제한을 하면 안 된다. 아까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했던 그런 거 약영국가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내가 행동으로는 신중함과 정의, 자비심, 신뢰를 이렇게 꼽았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블로그에 있는 내용인데 좀 오래된 내용인데 박태준 회장이 일하는데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여튼 뭐 아담 스미스가 부풀을 펼 때는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었고 아담 스미스는 이제 경제에서 이제 커다란 동륜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신기하게 느껴졌던 것들이죠. 이런 새로운 과학기술이랄지 이런 공장에서 이제 만든 그런 각부품 연기를 만든 기계에 연료를 투입하게 되면 기계가 돌아가면서 이게 물건이 만들어진 것들을 보면서 아담 스미스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이제 신박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 중간에는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1960년대 말에 이제 세계은행에서 이렇게 대체소 권리가 필요한 이제 차관을 요청하려고 했었는데 상당히 굉장히 어려웠었죠. 어, 그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포항제철을 만들었던 그 박태준 호철 회장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아직도 후진국에서 이렇게 제철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영국인들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박태준, 고 박태준 회장이 돌아가셨으니까 호철 회장이 나는 이걸 했지 않느냐 우리나라는 그랬더니 그 영국 사람들이 박태준이라는 인적 요인을 창간하지 못했다. 그만큼 이제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죠. 뭐 박태준 회장 같은 경우는 뭐 우양우 정신이 있었죠. 우리가 이거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동해바다에 빠져 죽는다 우양우에서 이 자금이 일본에서 온 거기 때문에 우양우 정신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아담 스미스의 이제 기업가 정신은 그 현대 자유주의 경제학과도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고 현재도 뭐 시장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가 정신이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현대 경제학에서도 이렇게 공감하는 견해고 아담 스미스는 그 외에 이제 뭐 도덕 철학자로서도 인간은 타인의 감정에 이제 공감하는 그 동정심이라는 도덕 감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죠. 아까 그 기사에서도 공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회적 규범과 이제 정의를 형성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랑스의 경제학자 그 장 바티스트 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이제 경제학자가 겸 실업가죠. 그래서 이제 세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적 관점을 이제 정식화하였고 경쟁이랄지 자유무역의 그 활성화와 그 경제적 규제 철폐를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장 바티스트의 세의 그 대표적인 이론적 성과물은 세의 법칙입니다. 세의 법칙. 예. 이 법칙은 이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면서 이는 경제적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공급이 이루어지면은 그만큼의 수요가 자연적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제 유효수요죠, 유효수요. 어, 경제학에서 이제 유효수라는 것은 다양한 시장에서 이제 구매자들이 제한됐을 때 구매력이 이제 뒷받침되는 수요를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물품을 살 만한 돈이 있어가지고
물품을 사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이제 유효 수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효 수요가 이제 부족에 따라 가지고 이제 공급 과잉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공급 과잉이라는 것은 뭐죠 이제 공급되는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 양이 수량보다 많고 가격이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균형 수준보다 이제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뭐 공급 과잉, 뭐 과잉 공급, 뭐 경제적 잉여, 뭐 시장 잉여, 뭐 초과 공급,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이고, 시에는 이제 소비도 하지 않은 저축도 이제 기업의 이제 투자 재원으로 모두 쓰이기 때문에 모든 소득은 생산된 대화와 그다음에 서비스 구입에 쓰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시장은 언제나 이제 균형 상태를 이게 유지한다는 내용인데, 공급이 있으면, 반드시 이제 거기에 따른 수요가 이제 있다는 것이죠. 어, 수요가 있다는, 공급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수요가 있다는 그런 이론이고, 예를 들면 이제 애플에서 새롭게 나오는 이제 아이폰 시리즈랄지, 뭐, 삼성에 나온 그 갤럭시, 시리즈를, 가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출시되는데,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가 원해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들이 이제 끊임없이, 더 좋은 것을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제 고객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러한 욕망을 부추기는 이제 재화랄지, 서비스를 이제 시장에 내놓는 것들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고객들을 이제 유혹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추김을 당한 소비자들은, 재화가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런 물품을 아니면 서비스를 또 이제 구입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현대 문명의 이제 이기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고, 즉 이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 바티스트 세 학자 같은 경우는 1794년부터 1800년도까지 이제 철학, 학문, 정치 시대라는 이제 편집장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담 스미스 이론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평론가로서 명성을 쌓은 다음에 어, 나폴레옹 그 통일 정부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이제 중심 저작인 정치 경제학 개론을 발표하고 나서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결국은 이제 나폴레옹 정부에 떠나가지고서, 파드칼레에 있는 거기 가서 이제 방적 공장을 소유하고 이제 기업가로서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이제 경제학 논문 저술에 이제 전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경제학 개론을 1814년대에 발표를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세가 강조하는 기업가 정신은 생산자로서의 이제 기업가를 강조를 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있는 어떤 것을 이뤄내려는 인간적이고 이제 창조적인 행동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자원이랄지 그런 것들 부족을 고려하지 않고 기회를 추구하고 그다음에 비전과 그 비전을 추구함에 있어서 곧 다른 사람들의 에 이제 이끌려 가지고 이제 열정과 헌신을 요구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들이죠. 그렇지만 이제 세가 주장했던 것처럼 이제 기업가를 단순히 이제 생산자로 세는 보았지만은 실제로 이제 기업가는 생산뿐만 아니라 이제 혁신이랄지 창조, 그다음에 위험 감수, 뭐 기회 인식 등 이제 다양한 역할을 어떻게 보면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생산자만으로 이제 기업가 정신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저는 볼 수 있고 기업가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고정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가격에 따라서 행동되는 사람들로 또 이렇게 시에는 또 보았지만은 실제로 이제 기업가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가격이 아니라 이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가격 이론만으로는 이제 기업가 정신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주의적 관점은 이제 정책화하고 경쟁이랄지, 그다음에 자유무역 활성화와 그다음에 이제 과도한
조세제도, 세금을 적게 걷어야 된다. 그다음에 경제적 규제 철폐하는 걸 주장한 세이의 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3년 세이의 대표 저작 정치 경제학 개론을 출간해 유럽과 미국, 러시아 등 세계 전역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미국의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과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로 1세는 이 책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에 의해 금서로 지정됐죠. 그로부터 10년이 흘러 나폴레옹이 실각한 후에야 세이는 경제학자로서 명성을 다시 찾고 자신의 경제 사상을 설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핵심 이론인 세이의 법칙은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라고 소개되어 왔는데요. 이는 공급만 하면 그 재화는 모두 수요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체 시장으로 볼 때 한 재화의 초과 공급이 일어나면 다른 재화의 초과 수요가 발생해 서로 상쇄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업가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재화에는 투자를 줄이는 반면 가격이 오르는 재화에 투자를 늘리기 때문이죠. 따라서 시장의 자유로운 기능에 맡기면 그러한 일시적인 불균형들은 서서히 교정되어 가죠. 바로 세이는 시장에서 공급 생산이 경제를 움직이고 이를 리드하는 기업가의 역할을 발견한 겁니다. 또한 당시만 해도 부의 원천은 노동이란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세이는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이자와 지대, 임금을 지급하면 각각의 소득이 소비를 창출하기 때문에 판로 개척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이 생산하는 것이 부의 원천이라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도 모든 국가의 이득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자국의 산업이 더 많은 판매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죠. 그런 관점에서 세이는 당시 프랑스의 특정 조합에 대한 특권, 식량 무역의 통제 등 국가 개입을 반대했고 특히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를 난센스로 간주했습니다. 이처럼 생산을 중시하는 세이의 눈에 스스로 생산 활동을 못하는 국가가 공공지출로 생색을 내는 모습이 못마땅해 보였죠. 세이는 국가 지출이 가치의 파괴, 부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국가의 수입은 강제로 걷어들인 세금이므로 국가 지출이 부와 편익을 낳는다는 주장은 오류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세제도에 대해 세이는 세금은 적을수록 바람직하고 과도한 세금은 생산을 감축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허약하게 만든다고 우려했습니다. 국가의 세금을 내므로써 누군가는 투자할 기회를 잃고 그로 인해 어느 시장에서의 공급은 정체되기 때문이죠. 공급의 중심을 둔 세이의 이론은 당시 산업혁명으로 공급이 급증하던 시대 상당한 설득력을 얻었는데요. 특히 공급을 주도하던 기업가의 역할을 인정하고 공급의 활성화가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논리는 그 시대엔 매우 선구적이었습니다. 한동안 세이의 사상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1980년대 미국 레이건 대통령 시절 감세와 규제 완화가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죠. 현재도 경제성장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을 조성했는가에 달려있다는 정설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개입주의 유혹에 빠진 국가들이 이를 실현하지 못할 뿐이죠. 다음은 이제 존 러스킨의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러스킨은 19세기에 활동한 영국의 예술 평론가이자 사상가죠. 그래서 이제 기업가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가 이제 자신의 이익을 이제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도 이제 기여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 러스킨은 이제 그의 저서 그 Onto This Last에서 1860년대에 이제 저술한 책인데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라는 뜻이죠.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기능을 최대한 완벽하게 이제 발휘를 해서 그 인격과 재산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영향을 최대한 널리 미치는 사람이라고 저술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뭐 녹색 운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수업 때 소개드릴 이제 사회적 기업가, 기업의 이제 사회적 책임, 뭐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그 혁신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Onto This Last에는 이제 존 러스킨이 경제학에 대한 비판적으로 이제 그 당시 경제학에 대한 비판적으로 쓴 게 논문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은 그게 이제 코닐 매거진이라고 하는데 이제 네 개의 이제 긴 에세이로 이렇게 연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주와 피고용자 사이의 관계랄지, 그다음에 이제 부의 표준적인 정의를 분석하고 대안적인 정의를 제시한 거라고, 그다음에 그 정의가 아니라 러스킨의 경제학 관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것과, 그다음에 돈과 이제 노동 교환에만 의존하지 않는 가치의 정의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네 개로 이렇게 쓰여진 논문인데, 이것은 이제 경제학이랄지 예술이나 그 과학이 도덕에 이제 기초를 두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시장의 자유와 경제, 그다음에 정부의 이제 규제 같은 경우는 최소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은 당시에 이제 경제학의 이제 주요 개념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예, 완전히 비판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하여튼 러스키는 이 논문을 이제 자신의 이제 가장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스킨의 Onto This Last에 관련된 신문 기사 하나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이제 처음 출판이 됐을 때는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컸었죠. 그래서 이제 러스킨의 이제 사상은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고, 또 뭐, 사회주의라고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7개 에세이를 쓸 계획이었는데, 출판사에서 이제 4개만 이렇게 출판하도록 허락을 해가지고서 이게 이제 작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해석과 경제학적 관점의 해석이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은, 공통적인 배경을 맞이하면 마지막 한 사람에게까지 기회를 주고 더불어서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적인 그런 사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러스키는 당시 이제 정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이제 반발을 했죠. 아담 스미스랄지, 존 스튜어트 밀, 데이비드 리카르토 같은 이제 정치 경제학자들과 이런 이제 학자들이 이제 경제가 자연의 법칙이랄지 해서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 자기 이익의 법칙, 이런 것들이 지배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정부는 이제 이러한 법칙을 규제할 수 없으면, 이러한 이제 경제 법칙에 어떻게 보면 이제 유감스러운 부작용으로 인해서 일정 수준의 인구가, 어, 일부 사람들이 가난하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존 더스키는 이제 산업혁명의 이제 가혹한 조건에서 이제 고통받는 그 당시에 이제 노동계급의 그런 생활상 그런 공경에 대해서 이제 많은 우려를 했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당시 이제 경제학을 연구한 걸로 알려진 정치 경제학의 고전 작가들은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대한 그 영향력 있는 작품을 출판했으나 어, 존 러스킨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성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반대적인 그러한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1860년대 영국의 경제 상황은 산업혁명의 발상지로서 세계에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번영하는 경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이제 전기기관이랄지, 직물 기계랄지, 공구 제작, 어떻게 보면 농업에서 산업사회를 변환하는 전신기가 만들어지고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 또 이제 철도와 항해 시스템을 이렇게 선도를 했었죠. 그래서 영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제 많은 식민지를 개척했고, 그다음에 영국의 이제 상업적 일이랄지 선박 운송, 무역 이런 것들을 영국이 다 관여를 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최대의 제국을 건설을 했죠. 하여튼 영국 같은 경우는 자유무역 정책이 이제 실시되어서 관세랄지 이런 규제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이러한 정책들이 이제 아담 스미스 이제 국부론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자유와 경쟁을 촉진하고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굉장히 이제 강조하던 이런 시기였죠. 그러다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미국과 이제 독일이 어, 산업화가 이게 촉진되고 발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19세기 후반부터는 상대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하락을 겪게 되죠. 미국과 독일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런 이제 존 러스킨의 기업가 정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 이제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도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의 핵심 요소는 이제 도덕성과 공정성을 이렇게 강조했고 현재도 이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 경제학에서도 굉장히 또 공감을 받는 그런 분야이고 존 러스키는 이제 장점은 이제 예술과 사회관계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독창적인 통찰력을 이렇게 통찰력 같은 걸 제공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술을 통해서 자연의 진실과 이제 아름다움 발견하고 그 사회의 이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을 탐구하고 인류의 정신적인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인 정의와 인간성에 대해서 강렬하게 열정을 가지고 주장을 했고 자본주의와 이제 산업화가 인간의 삶과 환경에 미치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비판하고 그다음에 노동자와 이제 소비자의 권리와 복지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스킨 같은 경우는 이제 다방면에 걸쳐서 이제 굉장히 깊은 재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스킨은 이제 지질학이랄지 식물학, 그다음에 뭐 조류학, 뭐 건축학, 문학, 교육학, 원예학 등 굉장히 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저술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러스키는 그 기업가 정신을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했고 하여튼 핵심 요소는 도덕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기업가는 자신의 그 이익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도 같이 기여를 해야 된다.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이렇게 저술을 하고 활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지프 슈페터의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슈페터는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에 활동한 오스트리아 출신의 경제학자이고 사회학자입니다. 그리고 경제발전 이론의 저자죠.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출신의 미국 경제학자입니다. 뭐 경제학의 거두인 존 메이더드 케인즈와 함께 20세기 경제학이 이제 양대 산맥으로 이렇게 평가받을 만큼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 분이죠. 슈페터 같은 경우는 1930년대 미국이 이제 대공황을 이렇게 목격하면서 과연 이제 자본주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이제 본질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궁금증에 이렇게 빠져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이제 자본주의는 이제 그 자체의 내재적 모순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발전이 불가능하고 결국 이제 붕괴될 것이다 하는 마르크스의 예언이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온 것들이죠. 이제 이런 불안감들이 많이 이제 엄습하고 있었고 그런 분위기가 휩쓸렸을 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슌페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 슌페터는 기업가의 혁신에 의해서 자본주의 경제는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경제적 모순의 이제 표출로 지적이 되었던 경제 공황도 결국은 자본주의 자체 힘에 의해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슌페터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오늘날 이제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이제 시각의 상당 부분은 이제 그가 강조한 혁신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기업가 고유의 가치관인 기업가 정신, 그리고 이제 창조적 파괴에 이제 무게를 두고 있죠. 그래서 이제 슌페터는 1942년에 낡은 것을 계속해서 대체할 혁신적인 자본주의 상품과 방법이 이제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그 유명한 창조적 파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슈페터는 이제 기업가 정신을 예로 들면서 새로운 시장의 이제 개척과 새로운 원료의 개발,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의 개발, 이러한 것들이 어, 창조적 파괴라는 공급적 측면에 이제 혁신적 측면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의 한계 효용을 증가시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가 정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슈페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은 대장간을 다 이제 없애버렸고 바꿔버렸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나오면서 이제 말과 마차를 이렇게 대신하고 있고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1인 소유권 기업을 이제 무너뜨렸다고 이야기하면서 어, 자본주의에서 이제 창조적 파괴는 가장 핵심적인 상황이고 그다음에 안정된 자본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모순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본주의의 진화는 사회 동요를 불러일으킨다라는 이제 슈페터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 변화가 없다면 자본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자본주의라는 엔진이 멈추게 된다면 경제 제도도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고 그 엔진을 작동시키는 것이 바로 지속적인 혁신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을 통한 창조적 파괴는 끊임없이 과거의 제품과 서비스, 기업, 산업 구조를 없애버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새 것으로 대체시킨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의 전략은 끊임없이 변하는 바람 속에서 고민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혁신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고 슈페트는 이제 위대한 이런 두 가지 통찰력을 두자면 그것을 혁신과 그다음에 기업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그 혁신을 기술의 혁신이 자본주의를 이끄는 힘이라고 했고 전반적인 경제적 진보를 이끄는 힘을 혁신이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가가 혁신을 이끄는 주체라고 이렇게 보았으며 기업가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이제 그런 꿈과 그런 의지가 강하지만은 동시에 또 많은 장애물들과 또 대면하고 있죠. 특히 이제 혁신은 이루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혁신을 이루어도 이제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하는 것은 계속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공한 사업가들은 자신들의 이제 발밑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곳에 이제 서 있다고 이렇게 비유를 했고 자본주의는 이제 승자뿐만 아니라 승자도 만들어내지만은 또 패자도 만들어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슌페터 같은 경우는 이제 불평등과 격동은 물질적인 진보를 위해서 치러야 될 불가피한 작은 대가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자본주의의 성취는 늘 여왕들에게 이제 비단 양발을 더 많이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단 양발을 생산하는 공장의 여직공들도 그것을 사서 신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이러한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은 물질적으로 어, 모든 것을 이렇게 풍요롭게 만든다고 봤고 자본주의에서 대중 인기 영합하는 자들에게 이제 후폭풍이 생길 수 있다는 위험성도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기업가정 시대에서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성공한 슈페터는 1912년에 발간한 이제 경제 발전을 이뤄내서 기업가의 이제 혁신이 그 경제 발전의 동력이라고 말하고 나아가서 이제 기업이 이제 대규모적으로 조직이 되면서 혁신하려는 기업가들의 활력이 없어져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몰락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다행히 이제 그 얘기는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은 또 교훈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달하고 있고 글로벌화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미래를 향한 꿈을 미리면서 끝까지 꿈을 이제 실현시키려고 노력하는 기업가 정신이 얼마나 이게 갖춰지고 있고 넘쳐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기업도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이제 혁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사기꾼이 아닌 이제 신뢰받는 위험 부담자로서의 기업가를 배출할 수 있는가를 어떻게 보면 한 번쯤 이렇게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윤 발생의 이유를 이제 기업가의 신기축에서 이제 신기축 수행에서 구축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뭐, 신기출이라는 것은 기존의 것과 다른 이제 새로운 방법, 이런 체제,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들이죠. 새로운 정책을 이제 도입하는 것들을 말하죠. 예를 들면 뭐, 정부가 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기축을 내놓았다. 아니면 뭐,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기축을 내놓았다. 이런 것들은, 정부가 기존의 방법과 다른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는 그런 의미죠. 예, 이노베이션과 이제 같은 의미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기출이라는 것은 새로운 상품 제공하거나 새로운 생산 방법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거나 이런 것들,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가는 타인을 이제 앞질러서 성패를 걸고 이런 것들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어, 위험을 무릅쓰고 기업가는 뭐 새로운 결단을 또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신기축 이런 것들도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모방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경쟁자가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경쟁자가 나타나가지고 새로운 것을 모방하게 되면은 기업가는 또 이윤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신기축 효과는 결국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려면은 이제 새로운 신기축을 부단히 연구를 하고 어,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혁신적 기업가가 이제 이윤을 창조한다는 그런 이제 이윤을 이론을 제시를 했는데 오스트리아 학파에 이제 영향을 준 경제학자로서 창조적인 파괴를 전파하였고 슈페트는 또 정태적인 이론을 추구하는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비하여서 경제의 잘, 동체적 발전의 동인으로서 기업가의 혁신 여러 가지 유형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이러한 용어를 경제학 분야에 많이 이렇게 퍼뜨렸습니다. 이제 뭐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이제 새로운 형태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원가를 낮추고 또 이제 품질을 높이는 것은 혁신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형태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도 진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성장을 가져오거나 또는 새로운 방식의 제품, 뭐 제품 공급 방법 이런 것들도 혁신을 이제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했고 기존 이제 산업 내에서 이제 역학관계를 송두리째 이제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도입하는 것, 뭐 창조적 파괴를 가져오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슌페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 이제 현재 요즘 시대 물류 산업에서 이제 빈번히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은 뭐 뉴스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이제 기술인 로봇이랄지 드론, 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이런 이제 센서 기술이 물류 창고를 이제 가득 채우고 있고 뭐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제품을 싣고 목적지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고 온라인이랄지 오프라인을 뭐 다 아우르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두 개의 공간이 빅뱅처럼 이제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이제 물류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면서 하여튼 소비자들, 고객들의 욕구를 이렇게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사업 영역들은 새로운 업체들이 이제 도전에 의해서 이제 쪼개지고 재구성되고 어, 새롭게 이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슈페터는 그 기업가 정신을 창조적 파괴를 통하여 기존의 이제 경제적 균형을 파괴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균형을 창출하는 혁신적인 행위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기업가가 이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의 혁신 까지 유형을 이렇게 제시하고 새로운 상품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서비스, 뭐 생산 방법, 생산 시장, 뭐 조직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실현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바일 환경에 창조적 파괴를 주창한 쉼페터 기사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는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성장한다. 이야기죠.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이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열쇠로 기업가 정신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변화무쌍한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야심만만한 기업가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업가 정신은 뭐 시도하다 모험하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깡티용이 맨 처음에 정의를 내렸고 하여튼 뭐 파괴와 혁신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요즘 시대에는 자본주의 시대에는 2007년에 애플의 아이폰이 나왔을 때 노키아와 블랙베리는 몰락해버렸죠. 망해버렸고, 2009년도에 나온 우버 같은 경우도 전 세계 택시 업계에 굉장히 위기로 물러왔고, 어, 이거 외에도 이제 뭐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로 호텔 업계에 많은 타격을 줬죠. 이런 창조적 파괴를 처음 정리한 사람이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슌페터이다. 신제품 발명이나 개발, 새로운 생산 방법, 그 아까 혁신의 5가지 유형을 말하는 것들이죠, 이 기사에서. 그래서 이제 슌페트는 과감한 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기업가가 얻어낸 이윤을 도덕적이고 정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조적 파괴가 주기적으로 사라지는 과정에서 다시 말해 기업가 정신이 쇠퇴하면은 경제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절에 그냥 대한민국에서 혁신과 창조적 파괴가 가장 필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이즈니얼 커즈너 기업가 정신을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런던 태생이고 미국의 이제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자이죠. 그래서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성장을 했고 현재는 이제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 뉴욕대 이제 명예교수로 이렇게 있습니다. 커즈너는 이제 시장경제 효율성을 극대화한다고 주장하는 이제 오스트리아 학파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고 뉴욕대 이제 재학 시절에 오스트리아 경제학자의 어, 루트비 폰 미제스의 이제 가르침을 받았고 이제 미제스의 이제 수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적 관점이랄지 경쟁과 기업가 정신 등 많은 저서를 이렇게 썼죠. 현존하는 이제 오스트리아파 학자 중에서 가장 비중 있는 학자로서 커즈너는 이제 오스트리아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경제 분석에서 기업가 정신의 저자이며 커즈너는 이제 기업가 정신을 시장에서 존재하는 비효율을 발견하고 경감시키는 메커니즘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기업가가 이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뭐 가격차랄지 틈새 시장, 뭐 숨어있는 이윤동을 찾아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기업가 정신의 이론은 이제 그것이 이제 뭐 오스트리아파의 그 맹거나 그다음에 미제스 그리고 이제 하이에크 어, 저작을 이제 통해서 전개됐기 때문에 오스트리아파 시장 그 과정에서 이제 이론에 정신적으로 이렇게 의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에 대한 커즈너의 이제 핵심 사상은 기업가의 상상력과 창조성에 나오는 이제 기민성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기민성이라는 것은 이제 뭐 눈치가 빠르고 동작이 날쌔다는 이제 그런 뜻인데 기민성은 새로운 기술이랄지 새로운 재화 이런 것들이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정신이다. 그래서 이제 기업가 정신은 새로운 이윤, 기회를 포착하는 프로 정신을 뜻하고 이런 이제 기업가 정신이야말로 창조적인 건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지노는 슌페터가 말했던 창조적 파괴가 아니라고 이렇게 반대 입장에 이제 목소리를 냈죠.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 이제 도입이 마차 산업을 파괴시킨 게 아니고 마차 산업에 대한 과도한 자원 배분을 이제 개선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창조적 건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가 정신은 또 그 특수한 사람들만이 가지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업가 정신은 소비자가 됐든 노동자가 됐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유할 수 있는 정신이라고 커지는 이야기를 했고 거기 반해서 이제 슌페터 같은 경우는 기업가 정신은 이제 엘리트 정신이라 해서 소수 인원들만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가 정신을 좀 보편화시키고, 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윤의 기회랄지 혁신 거리를 찾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가의 정신에서 기인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지너는 그 기업가의 이제 이윤의 존재 이유를 이제 윤리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이제 노력도 했는데 자본주의의 이제 분배 윤리는 누구나 이제 생산한 만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원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에 따른 분배가 윤리적으로 이제 공정하다고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원칙들이 기업가는 뭐 생산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기업가의 이유는 착취라고 이제 마르크스가 그 분배 윤리를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커즈는 이것이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노동과 그 생산수단을 이용하여서 특정한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그러한 재화의 생산이 시장성을 좀 봐야겠죠.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이윤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 되는 그런 기회가 필요한데 이러한 이제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기회가 없으면은 생산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는 기업가의 이유는 새로운 것을 발견한 대가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한 그 재화의 생산이 장차 이제 이익을 가져오리라는 기업가적 발견과 이제 비전이 없으면은 노동의 이제 투입과 함께 그러한 이제 재화의 생산이 이제 불가능하겠죠. 어? 그래서 이제 생산된 재화는 기업가에 이제 속해 있고 뭐 기업가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재화에서 노임을 뺀 이유는 당연히 생산의 발견자인 기업가에 속한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의 분배 윤리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했죠. 허진호는 기업가 정신의 이해 없이는 경제 발전도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성장과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부분에서 혁신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요즘에 보면 그 아이패드랄지 인터넷 등의 이제 발견 등은 어떻게 보면 이제 혁신의 과정의 결과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기업가가 혁신을 이루게 되면 다른 기업가 행동에서 나오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전기나 고속도로나 뭐 주유소나 휘발유나 뭐 자동차 수리 공장 이런 것들이 만약에 구축이 되지 않았다면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수는 어,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뭐 고전 무어가 마이크로 프로세스를 이제 보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요즘 그 개인용 컴퓨터를 이렇게 어, 사용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었고 이런 것들처럼 이제 기업가 정신은 더 많은 기업가 정신을 가능케 하는 환경을 이렇게 조성해주고 어,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가 정신과 이제 경제 성장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은 이윤 기회 이제 발견이라면은 기업가가 이윤이 높은 것은 경제 성장이 이제 기여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가의 기민성은 끝이 없고 성장의 잠재력도 끝이 없으며 그래서 이제 성장의 한계란 말은 옳지 않다라고 커즈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커즈의 이제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경계성입니다. 경계성. 경계성이라는 것은 이제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놓친 가격 차이랄지 수요 차이를 인식하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기업가들은 이제 이러한 경계성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또 이를 이용해서 이익을 또 얻게 되겠죠. 커지노는 이제 경계성을 기업가 정신의 본질이자 그다음에 시장의 이제 균형을 이루는 힘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계성은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놓친 이제 가격 차이랄지 수요를 인식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기업가는 한 시장에서 이제 10달러에 팔리는 상품이, 다른 시장에서 15달러에 팔리는 것을 발견한다면은,
그 외에 이제 운송료랄지 보험이나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이 어, 5달러보다 적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저렴한 시장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비싼 시장에 판매를 해서 이익을 얻으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제 커즈너의 기업가 정신은 어, 기업가의 이제 상상력과 창조성에서 나오는 기밀성을 강조하고 이제 새로운 이윤기를 포착하는 프로 정신을 이렇게 강조했으며 어, 슌페터가 말했던 그 창조적 파괴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슌페터는 기업가를 기존의 이제 경제적 균형을 파괴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자로 보았지만 커지노 같은 경우는 기업가를 새로운 인식을 위한 발견자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음은 슈페터와 커지노의 이제 기업가 정신 잠깐 간단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학생들이 참고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슈페터의 이제 기업가 정신은 기업가의 이제 혁신과 관련된 이제 한계 효용의 증가에 이제 기반하고 있고 커지노의 기업가 정신은 차익거래와 같은 이제 한계 비용 감소에 이렇게 기반하고 있습니다. 한계 효용이라는 것은 재화나 유익이 이제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 가지고 주관적으로 매겨지는 이제 경제 효용이랄지 또는 가치의 관계에 대한 개념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합리적인 경제에서 인간의 행동은 자신에게 가장 시급한 욕구를 충족하는 일을 먼저 하거나 가치를 주는 그런 특성이 있죠. 네, 뭐 차익거래라는 것은 어떤 상품의 가격이 시장 간에 상이할 경우 가격이 이제 싼 시장에서 매입해가지고 비싼 시장 가서 매도하는 것들, 매매 차익을 얻는 이런 것들을 차익거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날씨가 뭐 이렇게 무더울 때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은 이제 콜라 한 잔 마시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라를 사서 마시게 되면 이제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만약에 이제 그런데 콜라를 한 병을 마시고 두 병째 콜라를 마시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먹은 콜라보다 이제 맛이 좀 떨어집니다. 만족감이 아무래도 첫 번째 콜라보다는 못할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세 병이나 네 병을 먹으라고 한다면은 만족감은커녕 이제 고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쩌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 효용의 그 체감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효용이라는 것은 만족감을 나타내는 것들이죠. 이제 콜라를 마시기 전에는 만족감이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이제 제로였는데 콜라를 한 병 쫙 먹고 나니까 갈증도 좀 가시면서 시원한 맛에 만족감이 예를 들어 10이 됐다고 하시다. 그러면 이제 경기학에서는 효용이 이제 0에서 10으로 증가한 거죠. 만약에 이제 콜라를 두 병을 마셨다 했을 때 이제 만족감, 효용이 커지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18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18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러면 한계는 무엇일까요? 예, 추가적으로 늘어난 부분을 말하는 것들이죠. 콜라를 처음에 한 병을 마시면 효용이 0에서 10으로 증가했으니 추가적으로 늘어난 그 효용이 한계 효용이 10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콜라를 다시 한 병을 더 마시면 효용이 이제 아까 8로 했으니까 10에서 18로 늘어난 거죠. 추가적으로 늘어난 효용, 즉 이제 한계 효용이 8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18에서 10을 빼면 이게 한계 효용이 이제 8이 되는 것들이죠. 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가 콜라를 처음 마실 때보다 두 병째 마실 때 한계 효용이 이제 줄어들었다는 점인데 10에서 8로 왜 그럴까요? 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두 병째 마시는 콜라는 첫 번째 콜라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만족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더 먹게 되면 이제 고민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슈페터는 이제 기업가 정신을 예로 들면서 이제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그다음에 새로운 원료의 개발, 그리고 새로운 기술 개발 등 창조적 파괴라는 이제 공급 측면의 공급 측면과 그 혁신적인 측면을 이렇게 중점을 두었죠. 이것은 이제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의 이제 한계 요용을 증가시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가 정신을 이제 설명하고 있고 커지너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A 시장에서 150원 하는 사과가 있고 B 시장에 가면 250원 한다면은 A 시장에서 사과를 사다가 B 시장에 판매하는 차익거래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그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한계 비용을 절감하고 낮추는데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이제 기업가 정신 측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면서도 어, 슈페터는 이제 한계 효용을 증가시켜서 이윤을 쟁취하는 반면에 커지너 같은 경우는 한계 비용을 절감하는 데서 이윤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페터는 그리고 이제 공급 측면에서 기업가 정신을 설명해서 이런 기업가 정신 설명을 통해서 이론을 전개해 나가는 반면에 커지너 같은 경우는 그 수요 측면에서 거래의 경각심을 일깨움으로써 이론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의 이제 불확실성 속에서 이윤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두 분의 이제 설명은 다 맞습니다. 맞지만은 슈페터 같은 경우는 어, 공급 측면에서 주요 요점을 이렇게 가지고 이론을 전개해 나갔고 거기에 반해서 커지너 같은 경우는 수요 측면에서 주요 요점을 보면서 이론을 이렇게 전개해 나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슈페터나 커지너는 경제학자로서 이제 기업가 정신에 대해 이제 조금은 이제 다른 관점을 제시를 했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슈페터 같은 경우는 기업가 정신을 기술적 혁신과 창조적 파괴로 이해를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지만은. 그래서 이제 슈페터는 기업가가 시장에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 생산 방법, 뭐 시장, 새로운 원료 이런 것들을 창출하고 기존의 이제 경제 구조를 파괴하면서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렇게 슈페트는 이렇게 강조를 했고, 이 과정에서 이제 기업가는 자신의 창의력과 이제 모험심을 발휘하고 또 이제 위험도 감수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위험을 감수하면서 또 높은 수익을 이제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슈페트의 기업가 정신은 어, 기업가의 혁신이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적 효율성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계 효용의 증가에 기반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달리 커지너 같은 경우는 기업가 정신을 기회 발견과 차익 거래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커지너는 기업가가 이제 시장에서 존재하는 정보의 이제 불안정성과 비대칭성을 이렇게 인식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서 이익을 이제 얻는 과정을 이렇게 전개해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기업가는 이제 자신의 통찰력이랄지 이런 주의력을 발휘해 가지고 경쟁자보다 좀 빠르게 행동하면서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수익을 얻는 것을 정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커진의 이제 기업가 정신은 기업가의 이제 발견이 시장에서 정보 완전성과 그다음에 균형성을 회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계 비용 감소에 기반하고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야, 슈페트랄지 뭐 커진의 이제 문제점은 두 분 다 이제 기업가의 그 시간적 요소와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이제 긴급성과 절박성 이런 것들은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가들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미래를 잘 예측해가지고 거기에 시간을 잘 맞추어서 공급을 해야 되고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요구하는 긴급하게 요구하는 상품이랄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제 시간적 요소를 기업가 정신에는 이제 좀 빠뜨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적 요소를 빼놓고는 이제 기업가 정신을 좀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이제 미래의 상황에 현재를 맞추어서 행동하는 그런 기업가 정신을 조금 설명하지 못했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가 정신의 기반은 이제 어떻게 보면 혁신적이고 창의적이고 그렇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투기적인 요소가 좀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투기적인 요소의 출발점은 어떻게 보면 현재와 이제 미래 간의 어떻게 보면 이제 불확실성 이런 거에 이제 기반하고 가능한 게 실수를 최소화해야 되는 이런 것들도 있고 소비자들이 이제 긴급하게 요구하는 물건을 내놓아야만이 기업가들은 이윤을 추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고객들의 그 수요 시간을 맞추는데 고객에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거의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대표적인 경제학자죠. 오스트리아 출신이고 경제학자로서 오랜 시간 동안 교류해온 슈페터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피터 드러거는 기업의 제일 목적은 이윤 추구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터 드러거는 그 기업의 존재 의의는 이윤의 극대화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드러거가 말하는 제 기업의 이제 첫 번째 존재 이유는 고객 창출이라고 봤습니다. 기업이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고객 창출. 대부분 이제 경영학자들이 이제 기업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이라고 하는 반면에 피터 드러거는 영리를 추구한다는 말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정의로 이렇게 적합하지 않다고 이렇게 반대 의견을 냈고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제 고객이고 목적은 시장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고 피터 드럭의 이제 경영관으로서는 기업의 이제 경영의 중심에 이제 고객을 두고 근로자를 비용이 아닌 이제 자산으로 이제 인식시키려 했던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이제 드러그가 현대 경영에 남긴 가장 큰 업적을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드러거는 그 기업이 이제 이윤을 극대화하자고 할 때 미래에 이제 투자하지 않거나 직원을 또 해고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회사의 그 해로운 선택을 할 확률이 높다고 이렇게 경고를 했고 하여튼 결론적으로 기업이 이제 경영을 할 때는 고객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이렇게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이윤의 이제 극도화는 잘못된 목표지만은 또 동시에 이제 회사라면은 이익을 또 발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또 이야기를 했고 이윤이 기업이지는 이제 리스크가 타당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 다시 하겠습니다. 이윤이 이제 기업이 지는 리스크가 타당하다는 것에 대한 이제 증명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리스크라는 것은 단순히 기업이 스스로 지는 리스크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전체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국가 전체에 이제 수많은 이제 기업이 탄생하면 그 중에는 분명히 흥하는 기업도 있는 반면에 망하는 기업도 있고 그러면 이제 망하는 기업에 투입된 이제 자금이랄지 고용된 인력 이런 뭐 기술 이런 자원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어떻게 보면 낭비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낭비가 이제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는 상황을 이렇게 의미하지는 않지만은 사회 전체의 이제 발전을 위한 그 자원이 어떻게 보면 이제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활용된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의 주주가 지는 이제 리스크뿐만 아니라 다른 망하는 기업이 그런 낭비하는 사회의 자원에 대해서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성공하는 기업들은 이윤을 통해 가지고 투입된 자원보다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바른 목표가 고객 창출인 이유는 기업의 이제 다른 모든 활동과 이제 역량이 고객에게 이제 의존이 되기 때문에 드러커는 시장이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이 소비자의 욕망을 충족함으로써 창출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기업은 이제 그런 욕망을 실제 제품이랄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바꾸는 일을 하고 있고 기업인지 무엇을 만드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소비자 관점에서 어떤 가치를 받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라. 이제 요즘 벤처께서도 이제 기업의 목적이 고객 창출이라는 피터 드러거의 이제 관점을 어떻게 보면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이제 고객으로부터 시작되고 고객들이 정말 원하는 것을 만든다면 이런 이제 스타트업들은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뭐 실리콘밸리에서도 이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의 그 충족되지 않은 니즈를 그런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다면은 그런 기업들은 뭐 성장할 수가 없겠죠. 바로 뭐 퇴출되겠죠. 반드시 그리고 이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시장을 만들어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피터 드러거의 그 시장 창출에 대한 정의와 일맥상통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의 이제 핵심 기능을 이제 두 가지로 봤는데 혁신과 이렇게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터 드러거는 마케팅과 혁신을 기업의 이제 유일한 두 가지 기본 기능으로 이렇게 뽑았고 기업의 이제 필요 조건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마케팅 같은 경우는 시장을 정의하고 시장을 조사하고 시장에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이제 무엇을 원하는지 어, 그런 니즈를 파악해서 그것들을 생산해내고 그다음에 디자인하고 영업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 그 행위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은 어떻게 보면 이제 특화된 분야보다는 소비자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일이 자연스러운 결과이고 회사의 모든 이제 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며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의 필수 요소인 소비자 중심으로만 가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역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그 필수 요소는 혁신인데 시장에 이제 기존보다 더 많은 나은 이제 재화를 제공하는 일을 뜻하는 것이고 세상에 이제 만약에 혁신이 없다면은 경제 전체의 이제 재화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이나 경제의 성장도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기업은 없고 단순히 이제 재화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중개상만 존재한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기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업은 고객을 창출하는 존재이고 이제 고객을 창출하려면은 필연적으로 기존에 이제 충족되지 않는 그런 욕망을 더 나은 재화로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혁신은 기업의 이제 필요 조건으로 봤습니다. 마케팅과 마찬가지로 이제 혁신도 단순히 이제 제품에만 적용하지는 않고 소비자에게 이제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나은 이제 서비스랄지 제품을 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영역이라고 봤습니다. 뭐 마케팅뿐만 아니라 생산 관리, 디자인, 영업, 뭐 운영, 뭐 인사 조직 모든 조직이 필요하고 그러고는 이제 이러한 혁신과 마케팅을 기업의 이제 기본 기능이라고 이렇게 했고 기업가적 기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가 정신은 개인의 행복과 이제 국부를 창출하는 동력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기업가 정신을 새로운 것을 하거나 기존의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방식이라는 정의를 했고 새로운 생산 방법과 상품 개발을 통하여 또는 이제 기술 혁신 등을 통해서 어, 창조적 파괴에 앞장서는 혁신자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가를 혁신과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기업가 정신은 이제 진보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를 총칭하는 말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산업, 경제, 기업 현장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 적용하는 개념으로 확대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는 이제 기업가 정신이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공공기관이랄지 그다음에 NGO, 기타 등등 사회 기관에서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기업이랄지 오래된 기업에서도 발휘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가 정신 실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획 이직 및 포착을 이렇게 보았는데, 기업가는 항상 그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에 이제 대응하면서, 그다음에 변화를 기회로 이용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기업가 정신을 변화를 탐구하고 변화에 대응하며 변화를 이제 기회로 이용하려는 자라고 정의했고, 기업가 정신은 일종의 과학도, 어, 기회도, 그다음에 아닌 오직 실천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경영 혁신과 기업가적 전략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 혁신은 시장에서 이제 혁신의 기회를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고, 기업가적인 전략은 혁신의 이제 결과물을 시장에 이제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히어드러가 이제 좀 오래전인데 1996년도에 출간된 저서에 보면은 그 넥스트 소사이어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가 정신 중에서 이 책에 보면은 가장 높은 나라를 한국을 뽑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제의 강점기, 그다음에 그 이후에 6.25 전쟁을 연이어 겪어가지고 거의 뭐 모든 게 다 폐허나 다름없던 국가였죠. 예, 그러한 나라가 짧은 시간 내에 그 이제 반도체랄지 자동차 이런 분야에서 이제 세계적인 수주로 성장한 것을 높이 평가했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영국이 250년을 걸렸고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가 100년 만에 이렇게 이뤄낸 것들을 한국은 40년 만에 이뤄냈다고 이렇게 칭송을 했고, 그러한 원동력이 바로 그 한국의 그 기업가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96년에 이제 출간된 저서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한 26년이 좀 지났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은 피터 드러거가 이게 말한 모습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좀 더 찾아보기 힘든 것 같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어가지고 새로운 이제 기술들과 새로운 이제 사업 기회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투자 타이밍이랄지 이제 기술 개발 이런 측면에서 좀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은 반도체를 비롯해가지고 뭐 정유나 화학, 철강 이런 이제 주력 산업들이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도전을 두려워하는 이제 사회 분위기와 또 연관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우리나라 이제 기업이랄지 이제 기업가들이 좀 더 분발한다면은 우리 사회에 이제 기업가 정신을 되살릴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음? 뭐 이런 해답은 하여튼 뭐 피터 드럭의 책을 보고서 우리 학생들도 한번 피터 드럭의 책에서 그걸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보고서. 하여튼 뭐 피터 드럭가 주장했던 것처럼 기업가 정신은 단순히 이제 기업 활동에만 적용되는 개념은 아니고 사회 모든 분야에 이제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켰고, 국가 경제의 이제 모든 분야가 기업가 경제로부터 기업가 이제 경제로부터 이제 변화해야 됨을 또 역설을 했죠. 기업가 형식이라는 용어가 이제 원래 그 경제적인 것에서 출발을 했지만은 그것은 결코 이제 경제 영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혁신과 기업가 정신은 이제 경제에서 필요한 것만큼 이제 사회에서도 필요하고, 어,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 서비스 기반에서 이제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제 원칙에 따라서 이제 기존의 기업이랄지 공공 서비스 기반, 새로운 벤처 기업은 기업가 정신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고유한 지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피터 드러그의 주장이고, 의사결정을 이제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이제 기업가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가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기업가 정신이란 개인적인 성격의 문제라기보다는 행동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기업가 정신의 기초는 습관이 아니라 그냥 개념과 이론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사회에 보면 이제 도전 정신과 모험 정신이 좀 사라지고 과거 동력에 이제 안주하고 자리를 이제 보존하려는 사고가 지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대학생들이 이제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이런 사회가 어, 기업가 정서로 가득 찬 사회로 변화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고 우리가 이제 이런 현재 우리 사회에서 잃어버린 이렇게 야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피터 드러거의 주장처럼 사회 전체가 기업가 사회로 변신하는 노력을 이렇게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지금이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피터 드러그의 그 기업가 정신을 종합해 보면은 85년도에 그 출판된 책에서 피터 드러그는 기업가 정신을 체계적인 연습으로 보았으며 기업가 정신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고객을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행동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터 드러그의 기업가 정신은 기업가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기업가의 이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조직에서 이제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그 기업가 정신을 또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강조를 했죠. 그 외에 이제 약간의 이제 학자들의 이제 피터 드러그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제 피터 드러그의 이론은 이제 기업가의 특성과 동기, 기회 발견이랄지 평가, 혁신과 창조성 등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못한다는 그런 일부의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이제 이론이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검증이 어렵지 않은 점도 지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피터 드러그의 이제 기업가 정신은 오스트리아파나 그다음에 슈페트의 이제 기업가 정신과도 약간 이제 비교도 되죠.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파나 슈페트는 기업가를 이제 시장에서 이제 새로운 기회를 인식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혁신적인 방법으로 이를 이제 실현하는 발견자나 혁신자로 보았는데 피터 드러그 같은 경우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고객을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이제 실행자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가 정신의 본질과 고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학자들의 일부 논쟁을 좀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아래 동아일보 기사는 그 경영의 실체라는 이제 1954년도에 발간된 경영학 분야의 이제 대표적인 고전이죠. 그래서 이제 벌써 출간된 지가 반세기가 지났는데 그 책에 대한 이게 소개입니다.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경영의 실체라는 책에 대한 소개인데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경영학의 실제 책은 이제 3부로 이루어졌는데 일부는 이제 경영계에 관련된 것들인데 이런 게 3대 사업을 경영하는 것, 경영자를 경영하는 것, 노동자와 그 일을 경영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장을 했고, 2부에서는, 경영의 이제 목적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어, 기업의 이제 공적인 목적은 이익이 아닌 고객을 창조하는 데 있다. 이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부에서는 이제 조직 구조에 관한 것들인데, 들어가는 이제 노동자를 단순하게 이제 일선을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에서 갈등이 이제 일어난 가운데 임금에 대한 그런 차이가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이제 뭐 기업은 임금을 비용으로 간주하지만 노동자는 이제 임금은 소득이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다. 그래서 이런 뭐 인센티브랄지 연봉을 올려주고 이제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지 말고 책임을 부여해가지고서 이제 기업 내부의 중요한 인재로 본인을 인식하게 해서 책임을 부여해서 동기부여를 하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그 교재에 이제 나와 있는 기업가 정신의 이제 저희 학자들의 정의 내용인데 이 내용들은 이제 앞에서 쭉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교재 여러 권을 풀어가지고서 제가 설명을 잘 드렸고 이 내용들 유학생분들은 학생들이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기업가 정신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깡트형은 이제 기업가 정신을 처음으로 사용한
학자죠. 그래서 이제 기업가를 이제 불확실한 환경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고, 위험이 있는 이제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영자들의 창의적이고 그냥 모험적인 성향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경제자 쉐 같은 경우는 어떤 위험을 감수하면서 토지랄지 노동, 자본을 활용해서 기업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의했고, 슈페터 같은 경우는 기업가 정신은 이제 창조적 파괴를 통하여 기존의 경제적 균형을 파괴하고 새로운 이제 균형을 창출하는 혁신적인 이렇게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업가 혁신의 5가지 유형을 이렇게 제시를 했었죠. 뭐 새로운 상품이랄지,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생산 방법, 새로운 시장, 새로운 조직,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실현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드러버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에 대응하며 변화를 이제 기회로 이제 이용하는 사람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기업가 정신은 과학도 기회도 그다음에 아니면 오직 이제 실천이 그냥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경영 혁신과 기업가적인 전략을 이렇게 제시를 했죠. 여기까지 이제 기업가 정신에 대한 주요 학자들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슈페트의 그 경영자는 왜 혁신을 해야 하나 하는 동영상을 보고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경제학자인 조셉 슈페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술 혁신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론은 슈페터에 의해서 정립되었는데 슈페터의 이론은 상당히 심한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슈페터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기업가의 이노베이션, 즉 혁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기업가는 이 혁신의 대가로 이윤을 챙기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금 보면 단순하고 아주 분명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를 따져보겠습니다. 자본주의의 발전이 기업가의 혁신이 있다라는 주장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본주의의 발전이 기업가의 혁신에 있다는 것은 마르크스가 주장한 자본주의의 속성, 자본주의의 본질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즉,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는 노동 착취라는 잉여 가치로 성장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변화를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슈페터는 이런 것을 부인한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노동력 착취라든가 임금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오로지 기업가의 혁신에 있다, 이노베이션에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막스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자본주의의 발전이 기업가의 혁신에 있다는 것은 국가의 개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 발전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고용 정책을 짜고 실업률을 조정하고 통화를 조정합니다. 이런 것이 매우 단순하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보입니다만은 슈페터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내적 동력에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은 자본주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슈페터는 살아있을 당시에 미국의 그 뉴딜 정책,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한 뉴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즉 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슈페터가 살아있을 당시에 불행을 겪었던 것입니다. 즉 슈페터는 국가 개입을 거부했기 때문에 1930년대에 있었던 대공황, 그리고 이어지는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에 대한 복구, 거기에 그 개입하는 국가의 힘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는 경제공황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상황 때문에 케인즈가 말하는 대로 유효 수요의 창출이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케인즈의 이론이 각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슈페터의 이론은 이런 국가 개입은 자본주의 발전의 해악이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시대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불행하게 지냈던 것이죠.
그런데 1970년대 이후에 다시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는 더 이상의 대공황도 그리고 세계적인 전쟁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무엇으로 발전하는가 이런 문제가 대두한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슈페터의 이론이 적용된 것입니다. 즉 자본주의의 발전은 기업가의 혁신에 있다. 따라서 혁신만이 살 길이다. 이런 것이죠. 근데 혁신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슈페터는 말하기를 기업가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새로운 조직을 형성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 이런 것을 이노베이션, 혁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단순한 제품이나 단순한 그 상품이나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고 새로운 가격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새로운 혁신이다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발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혁신의 대가로 기업가는 이윤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가의 이윤은 소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임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혁신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가의 혁신은 끊임없이 존중돼야 한다라는 주장을 슈페터는 했습니다. 하지만 슈페터의 주장을 뒤집어 보면 매우 무서운 주장입니다. 즉 슈페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전 없이는 기업가의 이윤이 없고 기업가의 이윤이 없이는 발전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업가는 이노베이션을 하지 않는다면 기업가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그리고 무게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우리에게 지금의 기업가에게 슈페터가 들려줄 수 있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업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말고도 사소하지만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슈페터는 계량 경제학회 회장을 했습니다. 즉 경제학과 계량 그 수치를 결합시켰다는 것이죠. 하지만 슈페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의 어떤 유명한 와인 업자가 임종을 맞이해서 두 아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했답니다. 와인은 이러이러한 비법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답니다. 그런데 와인은 포도로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슈페터가 즐겨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통계, 수치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업가는 비전과 혁신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강조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기업가는 단순한 경영 관리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것은 더 이상 기업가가 아니다라는 교훈입니다. 슈페터가 말하기를 기술 혁신에 의해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돼서 자본주의가 성장한다면 다음에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가? 그것은 그런 기업가의 혁신 정신이 결국은 제도와 조직으로 대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와 조직을 관리하는 단순 경영자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슈페터는 이런 단순한 경영 관리자는 기업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기업가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신이 기업가인지 아니면 단순한 경영 관리자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슈페터의 교훈이 아닐까 합니다.